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아직 한겨울이지만요,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산림청 산하연구원에서 경남 진주에 심은 우산 고로쇠나무 등 4종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을 채취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절기상 경칩 전후에 채취되던 것이 이상기후 때문에 점점 시기가 빨라지는가 싶더니요, 올해는 1월 중순까지 더 앞당겨졌고요.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고로쇠 수액은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자연 음료라서 맛도 효능도 좋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네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고 소화기능 개선이나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 효과, 면역력 강화까지 두루두루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마운 자연의 산물이지만요, 불법적인 수액 채취와 산림 훼손 문제로 나무들이 몸살을 나는 문제도 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고로쇠나무 수액은 아무나 나무에 구멍 내서 채취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산림청 허가와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만 작업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허가받은 곳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드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자생식물이 실내 공기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팩트 체크 해보겠고요. 이어서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세계 최대 가전기술 박람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서울 도심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 앞으로 이것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원 내에서 상행위가 전면 금지됐는데요. 서울시가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제한적이나마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할 수 있는 대형 차량이고요. 상가를 임대해서 창업을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어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인기인데요. 커피, 샌드위치, 햄버거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이 차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환기를 자주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내에 들여놓은 식물이 공기질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가 자생식물이 실내 공기를 개선한다는데요. 왜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됐나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달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제목이 겨울철 실내 공기 개선에 자생식물 활용하세요인데요.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갖고 실험을 해봤더니 일부 종에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기정화식물로 인정한 스킨답서스와 비교해서 공기정화 능력이 더 뛰어나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 호랑가시나무, 쇳불 석위, 큰봉의 꼬리, 알록 큰봉의 꼬리, 반들 대사초, 섬기린초, 후추 등 산수국, 이렇게 8종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이었고, 섬초롱꽃, 줄고사리, 미역고사리, 실고사리, 술페랭이꽃, 꿀풀, 하늘타리, 이렇게 7종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특히 이 생물자원관은 크리스마스 장식과 사랑의 열매로 많이 알려진 이 호랑 가시나무는 스킨답서스에 비해 시간당 미세먼지 제거량이 1.4배, 초미세먼지 제거량 약 2배 많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많은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근데 국립연구기관이잖아요. 여기서 네. 보도자료를 낸 건데 이 정도면 믿을 만한 거 아니었나요?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굉장히 많은 언론 기사들이 났고요. 좀 네. 한번 살펴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열매, 호랑가시나무, 겨울철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 사랑의 열매, 나무의 공기 정화 효과도 있었네. 사랑의 열매의 숨은 효능, 호랑가시나무 미세먼지 제거 이렇습니다. 네. 보도자료 내용대로 자생식물이 실내 공기 정화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보통 정부 자료, 특히 이 국립연구기관의 연구 자료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은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검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23년 11월에 이 방송을 통해서 공기를 맑게 해준다는 식물이 실제로 공기 정화 능력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사실을 한번 짚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의 이번 보도 자료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사실인지가 궁금한데 이 보도 자료에서는 나사가 인정한 공기 정화 식물보다 우리 자생 식물이 공기 정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네, 좀 일단 쓴소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네. 이 나사는 공기정화 식물에 관한 연구를 몇 차례 수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가 인정한 공기정화 식물 이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나사는 1989년 연구에서 밀폐된 이 공간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식물과 활성탄이 담긴 화분으로 제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밀폐 공간에 화분을 넣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한 종류를 넣은 뒤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농도 변화를 살펴본 건데요. 이 연구의 결론은 식물의 뿌리와 토양이 공기와 잘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고 급기 장치,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 팬이 장착된 활성탄 필터를 이 식물 공기 정화 용도로 활용할 때 필수적이다. 두 개를 결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나사의 연구는 1989년 연구로 굉장히 오래됐고요. 당시 연구 목적은 우주선이나 우주정거장, 우주기지 이런 밀폐된 공간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굉장히 소규모 실험이었고요. 일상생활에서 식물로 공기를 정화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던 실험입니다. 이후에 이 미국 드렉셀 대학교의 마이클 워링 교수 연구팀은 공기정화 식물에 관한 여러 연구를 재현하고 비교 분석하는 메타 분석을 시행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 화분에 심은 식물은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원래 과학 연구를 하게 되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연구와 맥락이 비슷한 선행 연구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보도자료 내용이 된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는 이런 선행 연구 결과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이럴 수가요. 네. 화분에 심은 식물은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없다는 연구.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마이클 워링 교수 연구팀은 밀폐된 공간에서 식물의 공기 정화를 다룬 12편의 다른 논문을 검토하고 재현했고요. 그리고 196건의 실험 결과를 산출 분석했는데요. 이 결과를 2019년 11월 노출과학과 환경역학 저널이라는 학술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대목은 이렇습니다. 논문 제목이 화분은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지 않는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효율 연구에 관한 리뷰와 분석 이런데요. 이 연구진은 여러 실험 결과를 청정 공기 전달률이라는 단위로 나타냈습니다. 이는 1시간 동안 공급된 깨끗한 공기의 부피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단위 시간당 정화되는 공기량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이 수치가 100 내지 400 정도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공기정화 식물의 공기정화율은 평균 0.023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은 효율을 나타냈죠.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서 일반적인 건물에서 환기를 통해 제거되는 것만큼 오염물질을 제거하려면 1제곱미터당 10개 내지 1000개 정도의 화분을 둬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전혀 실생활에서 가능하지가 않죠. 아, 그러네요. 공기청정기가 훨씬 낫다. 공기청정기가 100에서 400인데 이거는 우리 흔히 쓰는 편으로 0.023. 1도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 자생식물이 나사에서 연구한 식물보다 미세먼지를 더 잘 제거한다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이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식물의 기공을 통해서 먼지가 흡수되고 이파리에 먼지가 내려앉으면서 이 실험 공간 내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데요. 자연 환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효율이고요.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도 네.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른 연구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20년에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 제거 실험을 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실제 주택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다음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실험을 했는데요. 30분 가동한 시점에서 초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81.7% 내지 92.9%까지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 국립생물자원관 실험 결과를 대입을 해서 초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구해보면 시험 시작 1시간 경과 시점에 스킨답서스가 19.8%, 호랑가시나무는 29%로 나타납니다. 5시간이 지나면 스킨답서스는 59.4%, 호랑가시나무는 74.4%로 나타나고요. 이 국립생물자원관 시험은 가로 세로 90cm, 높이 140cm의 밀폐 공간에서 실시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장시간 실험을 지속을 해도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죠. 그런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은 공기청정기 실험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것보다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를 더 빨리, 더 많이 낮추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나 식물에 의존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 사람 헷갈리게 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해서 직접 이 보도자료를 낸 국립생물자원관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보도자료를 접한 시민 중에 환기하지 않고 식물에만 의존을 해서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네. 이게 적정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해서 추천할 만한 방법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원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식물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질 개선 효과가 보다 우수한 자생식물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본 연구는 외국에서 수입된 식물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보다 널리 다양하게 알리며 이런 자생식물들이 국민 생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수행됐습니다.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기에 본 연구 결과가 자생식물에 대한 국민 관심과 선택에 보탬이 되고 관련 사업 분야에서 자생식물 생산 증가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요. 애매한데 보조적 역할 수행할 수 있지만 0.023이다 이건데.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의도는 알겠습니다.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산 많아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국민들이 근데 공기정화 효과가 아주 미미한 이런 식물들만 철석같이 믿고 환기 안 하고 살면 건강에 외려 악영향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환기를 안 하면 굉장히 건강에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이 화분에 심은 식물의 실내 공기 정화 효과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식물만 믿고 환기를 안 하면 이 실내 사람이 살면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연방환경청 EPA는 실내 공기정화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수의 실내 식물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상당한 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오히려 실내 식물은 지나치게 물을 주면 안 된다. 지나치게 그래요? 축축한 토양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건강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 자생식물이든 외래식물이든 화분에 심은 식물로는 집안의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없습니다. 네, 외부 네.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지 않은 날에는 창문 꼭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것보다
모든 창문과 출입구를 열어서 실외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환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미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네. 요즘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은데요. 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는 환기 장치와 주방 레인지 후드, 욕실 배기팬 이런 것들을 가동한 뒤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조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됩니다. 조리를 하는 동안에는 공기청정기를 꺼놓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게 이 필터 수명을 늘리면서 효율적으로 실내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를 하고 물걸레를 사용하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건 광고를 보고 혹해서 물건을 사고 돈을 썼으니 효과가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습관, 이런 습관 버려야 되고요. 대신에 정말 이게 효과적인지 따져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공기 정화 식물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연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기술 박람회 CES 소식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올해 CES 기술 트렌드와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이진형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다녀오신 거잖아요, 직접. 그죠? 예, 다녀왔습니다. 이게 미국 라스베이거스. 예. 언제 오신 거예요? 3일 전에 들어왔죠. 그럼 아직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거기서 시차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안 하셨구나, 시차 적응. 예.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시차 적응할 필요가 없다. 네. 먼저 CES가 어떤 박람회고 네.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중요한지. 네네. 네, 이거를 짚어주세요 한번. 네, CES가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 그래가지고 매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그리고 IT 박람회입니다. 네. 이파라 그래서 이제 독일 베르린에서 열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MWC라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세계 3대 가전 그리고 네. IT 박람회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이제 1967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오래됐네요. 그렇죠. 예, 꽤 오래됐는데 초창기에는 혁신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라디오, 혁신이었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캠코더, CD 플레이어, 아,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놀랬는데 2015년 경으로 해가지고 IoT, 자율주행, 뭐 AI 음성 비서 이런 식으로 IT 쪽으로 확실하게 다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예. 이게 참가국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매년 한 160개국 그리고 한 4,500개의 회사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한 20만 명 정도가 CES를 방문한 걸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이제 한국의 참여율인데요. 한국이 매년 2등 아니면 3등. 이 정도로 많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이 이제 1,500개 회사가 나왔고 중국이 1,300개 회사, 한국이 1,000개가 좀 넘는 회사가 참여를 해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 야, 여기까지 근데 너무 멋있는데 한국 1,000개 기업. 네. 야, 이 듣던 대로 CES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참여 영향력 상당한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이제 전자제품을 넘어서 모빌리티까지 포함이 됐는데 가전 네. 또 자동차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세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LG관이 굉장히 호평을 얻었다고요. 이게 이제 가전 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삼성하고 LG가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CES가 딱 끝나고 나면 항상 삼성이 잘했냐, LG가 잘했냐 막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다른 나라를 신경 쓰지 않을 수준이었어요. 네네. 근데 올해도 보니까 삼성, LG 그리고 SK까지 굉장히 이제 부스를 잘 꾸몄는데 이걸 잘 꾸몄다 못 꾸몄다의 차이는 뭐냐면
보면 다른 나라들은 그냥 부스만 꾸려서 상품만 소개를 하는데 우리나라 부스들은 스토리를 담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일상생활을 모든 AI로 담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스토리를 AI가 다 케어해주는 그런 씬들을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아 LG나 삼성이 상당히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치 경제 변수가 있잖아요. 네네. 요즘 전자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CES의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요? CES에서는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예. 거기서는 혁신 기술이 뭔지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나라도 상관하지 않고 각각의 혁신 기술들을 찾아다니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고요. 일단 모든 기술에 포커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처음에 얘기 들을 때 2015년을 기점으로 네. IoT, 자율주행, AI 음성비서 네. 이게 이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소름인 게 굉장히 오래전으로 이제 느껴지거든요. 예. 2015년이 거의 10년 전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는 거네요. 여기 나오면. 그럼요. 그러니까 CES라는 거는 상용화된 기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제품에 다 붙어가지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기술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몸에 와닿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CES를 많이 방문하고 사람들이 이제 바로 제품화돼서 올해 출시하거나 내년에 출시하거나 하는 제품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박람회라고 하면 네. 뭐 최첨단의 어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뭔가 네. 최신의 기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미 제품이 돼 있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먼저 우리나라에서 상을 받은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어떤 상을 받은 건가요? CES는 이제 혁신상이라 그래서 네. 한 1,300개 정도의 제품에 상을 수여를 합니다. 그 중에 놀라운 거는 한국 기업이 46%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예. 참석도 한 2등, 3등으로 3등. 많이 예. 가고 그 다음에 상은 제일 많이 받아요. 이 중에서 이제 네. 최고 혁신상이라 그래서 한 30개 정도만 따로 뽑아가지고 줍니다. 근데 거기서도 대부분 30-40%는 한국 기업이 차지합니다. 굉장하네요. 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네, 한국 기업에서 이번에 최고 혁신상을 받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웅진 싱크빅. 우리 학습지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증강현실 독서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모니터가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센서가 붙어 있거든요. 이 센서가 제가 그 밑에 책을 갖다 대면 이 책을 인지를 해가지고 얘를 읽어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책을 읽어줄 필요가 없이 이 독서대에다가 책만 갖다 대면 얘가 20개국 언어 정도로 다 번역해가지고 세상에. 읽어주고 너무 재밌는 거는 아빠 목소리를 한 30초만 녹음하면 아빠 목소리로 읽어주고요. 와. 엄마 목소리 녹음하면 엄마 목소리로 읽어주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빠들이 굉장히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네. 역할이 너무 점점 축소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고스트 패스라는 또 요번에 상품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기반 생체 인증 결제 솔루션. 되게 말이 어렵죠.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생체 인증 시스템 요즘 많잖아요. 지문 인식이라든지 그쵸. 홍채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결제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불안해하냐면 내가 이렇게 내 지문이 어디로 가나. 만약에 은행 쪽으로 인증을 했다 그러면 은행이 내 지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은행에서 해킹을 당해가지고 지문이 유출되거나 이렇게 되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여기서 좀 다룬 기술은 뭐냐면 나의 생체 인증 이 정보들을 내 폰 안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쪽에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주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내 폰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이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고스트 패스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네네. 어떤 회사인가요? 회사 이름이 고스트 패스고요. 죄송합니다. 기술 이름도 고스트 패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고스트 패스. 네. 굉장히 유용할 것 네. 같다라는 그리고- 평가까지. 그렇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SK텔레콤에서 얘기하는 스캠 뱅가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캔 뱅가드. 요즘 스팸 문자 많이 받으시죠? 예. 이 스팸 문자에
패턴을 학습을 해버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스팸을 딱 받으면 아 이건 스팸 문자일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따로 줘요. 오. 예. 너무 굉장히 유용하겠죠. 좋네요. 예.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언더커버 봇이라는 거 활동을 하거든요. 언더커버 그러니까 봇. 네. SK텔레콤의 AI가 자기가 사람인 척하고서 스팸을 보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속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속아주다가 이 사기꾼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나한테 사기를 치는지를 전부 학습을 해가지고 다시는 사기를 안 당하도록 패턴을 만들어 버려요. 이야, 굉장히 똑똑하네요. 네. 예. 너무 좋죠. 예. 와, 놀랍습니다. 네. 또 몇 개 재밌는데. 네, 재밌죠. 지금 예,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게 곧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지금. 예, 나와 있고 나올 것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입니다. 예, 또 얘기해 주세요. 예, 니어스 랩에서 드론 스테이션을 만들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드론의 이 정류장, 예, 이 정류장인 드론 스테이션을 선보였어요. 무슨 드론 의미가 있죠? 스테이션에서는 어떤 일을 해주냐면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컨트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충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착하면 자동 충전이 돼요. 이야. 그리고 드론이 오래 날아다니면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얘가 쿨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열을 식혀주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띄울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있잖아요. 예, 허가구역. 얘가 예. 그렇죠. 이 허가 구역이 어딘지도 다 파악하고 있어서 이제 이 스테이션만 갖고 다니면 드론을 띄우고 관리하는데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네요. 예. 그리고 또 없나요? 예, 한양대 예. TD 스퀘어. 한양대학교. 네, 일단 이건- 저는 이것부터가 놀라운데. 한양대학교. 그렇죠. 예.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명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약물을 가지고 이명을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이명을 치료하는 이제 가상 현실 환경에서 입체 음향을 막 만들어내서 이명을 치료하는 이런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 이명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강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요번에 얘기한 거는 갤럭시 버즈 프로. 버즈면 귀에 꽂는 귀에 거죠. 꽂는 예. 버즈 3 프로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 여기가 뭐 음향이 더 좋아졌다, 뭐 노이즈 캔슬링이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건데 정말 재밌는 거는 생성형 AI와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의 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실시간 번역. 이야, 그게 되는 거군요. 네, 예. 이제 그 기능이 된다라고 선보였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 제가 이제 가서 봤더니 모니터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수 있잖아요. 커브드라 그래서. 근데 얘가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가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가 이게 자유자재로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되고 LG전자는 또 되게 재밌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반려 로봇 Q9이라 그래서 우리 반려견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반려 로봇을 만들어서 이 로봇이 집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화분이 깨졌으면 주인한테 일러주고 그다음에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약 먹을 시간입니다 알려도 주고 이제는 이런 로봇을 키우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네. 네, 멋지고요. 근데 하나 잠깐 생각이 드는 게 언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웅진 싱크빅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번역 실시간 번역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직까지는 영어 공부하는 게 유리하긴 하겠지만 점점 그걸 없애는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얘기를 쭉 해주신 거잖아요. 네. 해외도 상을 받은 기업들 그럼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네. 예. 일단 독일의 제이스 마이크로 옵틱스라는 홀로그램 투명 그래픽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말은 다 어렵죠. 예, 예. 근데 뭐냐면 자동차 앞에 유리가 있죠. 앞유리가 있죠. 거기에 얇은 그 필름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전체를 딱 붙이면 이 전체가 홀로그램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운전을 쫙 하실 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속도라든지 이런 것만 뜨잖아요. 네. 근데 전체 화면에 많은 정보들이 다 뜨는 거예요. 그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운전사가 여러 가지를 조작하기 위해서 시선을 딴 데 돌려야 되잖아요. 그 모든 필요한 거를 눈앞에 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조수석에 탄 사람도 그 앞에 많은 정보들이 뜨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즐기면서 운전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대비하는 거는 전부 네. 자율주행 시대예요. 네. 그쵸. 네. 그냥 듣기엔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앞으로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될 거니까.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예전에 자율주행 막 나온다고 했을 때 네. 그게 생각이 나요. 아니 과연 그러니까 차라는 게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나. 네. 그렇잖아요. 운전도 막 다 해주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봤거든요. 어디선가 읽었는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더 잘 될 거라고. 그럼요. 차에서 음악 듣고 영화 볼 거라고. 네. 아. 이제 인포테인먼트라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차는 그냥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 이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뿐이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을 하거나 뭔가 컨텐츠를 즐기거나 이런 시대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독일 기업이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네, 맞습니다. 다른 건 또 어떤 거 있나요? 일본에 이제 쿠보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농업을 혁신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농기계인데요. 그 이제 시골 땅이라고 하면 울퉁불퉁하잖아요. 네. 이 울퉁불퉁한 거를 한 200kg가 넘는 짐을 싣고도 아주 수평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이동을 해주는 그런 기계를 발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로봇은 보통 자율주행으로 다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땅의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뭐 존디어라는 회사가 이런 기술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도 봐도 이제 지나가다가 잡초가 있으면 제초제를 바로 뿌려버려요. 그리고 걸음을 줘야 되면 걸음도 바로 주고 그리고 모든 걸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이제. 야, 이 기계 한 대가 있으면 네. 왠지 가격은 좀 비쌀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기술 어떤 거 있나요? 캐나다에서 네. 개발한 건데요. 하플라이 로보틱스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우스를 한다 그러면 땅에다 대고서 바닥에, 마우스를 그쵸. 예. 바닥에 대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공중에서 마우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 뭐 톰 크루즈가 나와가지고 막 공중에서 마우스 그쵸. 손으로 막 움직이면서 뭔가 컴퓨터를 조작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편한가요? 그게? 그 안에서 예. 그 컴퓨터 화면 안에서 이제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넓어져요. 3D 환경으로 넓어져서 위에 화면, 밑에 화면, 옆에 화면 이런 것들을 막 돌리면서 볼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땅바닥에 붙어 있는 마우스만 가지고는 조작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허공에서 마우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또 다른 거는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바이오닉 M이라는 이거는 의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이제 다리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이 의족을 달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본 여기의 장점은 뭐냐면 디테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아리 같은 부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미세하게 똑같이 모양을 디자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위에 바지를 입으면 전혀 의족인지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기업인데 가민이라고 우리 시계 브랜드로 저도 씁니다. 그래요? GPS 달린. 그렇죠. GPS 시계로 유명하죠. 여기서 뭘 만들었냐면 우리가 산속 깊이 들어가거나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 더 이상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난을 당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위성 통신기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차고 뭐 휴대폰 같은 모양인데요. 이걸 가지고 가면 텍스트 문자 한 6,000자 이 정도를 갖다 보내놓을 수 있고요. 이미지도 몇 개를 보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도착을 하면 나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내놓으면 일단은 연락이 안 될 경우에 그쪽으로 누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야, 진짜 이건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실제로 다이빙을 할 때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조난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그럼 안 때문에. 되는데. 그래서 이 개인 위성 GPS 송수신 장치를 전 샀어요.
예, 그게 비쌉니다. 네. 한 300불 정도 하는데 네. 그걸 항상 들고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그 역할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탁 네. 누르면 이제 주변에 있는 보트들한테 제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가민 이거는 이게 있으면 손에 차고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네요.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합니다. 저는 오아나운서 같은 분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막 줄 서서 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거보다 가민의 지금 신제품이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체험해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위하는 기술도 있지만 사실은 바로 쓸 수 있는 실용화된 기술에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구나.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술 얘기를 한국, 외국 이제 쭉 살펴봤는데 네. 일단은 이건 것 같아요. 공통점은 AI가 아닌 기업이 없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AI. 예. 야, 이건 뭐 기술과 기술이 합쳐지고 또 이제 기업과 기업이 협업하고 이런 게 주목되는 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로 어느 생태계가 더 센지 이걸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생태계를 만들어서 경쟁한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본의 재계 1, 2위, 우리나라의 재계 1, 2위 이들은 서로 협업을 잘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미묘한 신경전 각자 잘 나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 예. 게 있었는데 지금은 혼다하고 소니가 결합을 해서 자율주행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하고 현대차가 결합을 해서 자율주행차를 준비하고 그러면 어느 진영이 더 센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엔비디아가 붙는 건지 오픈 AI가 붙는 건지 이런 식으로 어느 생태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기업에서 너무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잘못 결정하면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업들이라도.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처음에 기조 연설이라 그래서 제일 유명한 회사들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게 있어요. 요번에 엔비디아의 CEO 존슨 황이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렸어요. 한 진짜 존슨 황의 연설을 보기 위해서 3시간 이상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예. 그리고 한 1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연설을 듣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존슨 황이 얘기하는 것 자체에 주식이 막 출렁이고 그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얘기는 뭐냐면 AI에 물리적인 로봇을 붙인다. 이게 올해부터 대세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I라고 하면 생성형 AI, 챗GPT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AI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AI가 물리적인 로봇에 붙어서 로봇을 컨트롤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똑똑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엔비디아는 그런 것들을 모두 공급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올해 기업들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CES 기술 트렌드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이진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푸드트럭이었습니다. 1711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7878님도 출장길에 듣고 계시다고. 그리고 6983님도 푸드트럭 정답 보내주셨고 3663님까지 정답 다 보내주셨습니다. 3663님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메시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로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한 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한 건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천